지금 주식 투자 인구가 1000만 명이네, 1400만 명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에게 균등하게 1억 원씩을 나눠주고 3년 뒤에 확인하면 어떨까요?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성적하고 비슷할 겁니다. 아마 80%는 지금 주식으로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고 주식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손해를 볼 겁니다. 그러면 사업 자금을 1억씩 주고 3년 뒤에 본다고 하면 어떨까요? 역시 사업 전선에서 확장을 하고 사세를 키우는 사람은 잘 나갈 것이고, 지금 사업에서 헤매는 사람은, 적자를 보는 사람은 아마 적자를 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빈부를 균등하게 해준다 하더라도 지금하고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주식하고는 달라도 빈부 차이가 균등하게 한 다음에 확인한다면, 한 10년 뒤에 확인한다면 지금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아마 교육 정도라든가 기회라든가 여러 요인이 변수가 작용을 하지만, 주식에서도 사업에서도 이 인생에서도 살림살이에서도. 그런데 가난한 노인이 그러면 인생을 부자로 끝낼 길은 없습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도 이 중산층이나 빈자들을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선한 것처럼 옛날에서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왔고, 이야기에서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흥부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흥부는 가난한데 선하고 놀부는 부자인데 악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의 빈부의식이 그렇고 빈자와 부자에 대한 인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빈자들도 사실을 알고 보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여러 부정적 의식을 안고 삽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능하다거나 나태하거나 의존적이라거나 감사할 줄 모른다거나, 아니면 도전하지 않고 자기 그 상태를 지키려고만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자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럼 부자들에 대한 인식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죠. 탐욕적이라든가 너무 사악하다든가 불법을 저지른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악하다고 할까요? 억압하면서 또 잘난 체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제가 부자들 하고 나면서도 대면 겪어보고, 그 다음에 자녀들 둘 다 지방 전주에서 서울로 가서 생활하면서 중부자, 아마 몇십억 부자들은 될 겁니다. 그들을 상대해봤거든요. 몇 번 상대한다고 알 수는 없지만 자녀들이 몇 년씩 살면서 이렇게 봤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제가 연구해도. 그런데 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부자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을 이용해서 빈자들의 표를 얻으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난한 사람도 사실은 다 부자 되려고 합니다. 부자를 욕하면서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부자를 존경하면서 부자 되려고 하는 빈자가 훨씬 더 부자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노인이지만 인생은 부자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고 복지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복지를 베풀다 보면 이 복지가 권리가 돼가지고 빈자들이 복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는 유대인하고 달라서 유대인들은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는다든가 다른 사람의 혜택을 받으면 내가 나 하나도 건사하지 못해가지고 나라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구나 하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나라가 책임져야지, 부모가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하면서 부모나 나라에 의존해서 사는 것을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는 오히려 기대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래서 나라 돈은 먼저 보는 게 임자다. 부모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나를 낳았으니까. 이런 의식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신분적 계급적 사고에서 나온 측면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방랑하면서도 12세, 13세 성인이 되면 나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중학생밖에 안 되는,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아이도
자립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에 독립하면은 갚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등록금도 그렇게 빌려주는 쪽으로, 그것이 자녀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의 독립을 촉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여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0, 40, 무려 50까지 이렇게 자녀가 부모한테 기대는 경향이 있는데, 그만큼 독립이 늦죠. 그런데 문제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부자들에게 기대서 이 복지 정책을 펴고 빈자들을 살리려고 하면서도, 부자들이 되는 길, 사업하는 사람들의 그 사업 통로, 이거는 조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업가들의 길을 막으면서 세금을 거두려고 하니, 세금 내는 사람들을 욕하면서 세금을 받으려고 하니, 사업하는 사람들 진짜 애국자들인데 힘이 안 나는 거죠. 특히 이 야당들 무슨 뭐 그냥 뭘 줄 듯이는 많이 얘기하는데, 그 사업가들의 기는 살려주지 않고 오로지 숫자가 많다고 해서 빈자들, 노동자들 편만 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총체적으로 상생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기초 수급자들은 물론 다른 어떤 그 뭐랄까요, 변수가 많아서 자기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책임져 주죠. 지금 우리나라 기초 생계 수급률이 4.8%, 인구의 4.8%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250만 안팎인데,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100명을 줄로 쭉 세운다면 50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중간 위치. 중위소득의 절반 안 되는 사람은 빈곤자 그러죠. 노인빈곤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중위소득의 30% 미만자는 이 생계곤란자죠. 그래서 기초 생계 수급을 해주는데, 지금 아마 63만 원 안팎 이렇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빈곤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교육이다, 뭐 여러 그 의료다, 이렇게 생계다 해서 혜택을 주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초 생계 수급을 주는데, 이 기초 생계 수급을 받는 사람이 무려 90대인데 4천만 원이나 기부를 해서 뉴스가 됐습니다. 제가 이거 동아일보 11월 23일자 신문을 참고한 이야기인데, 제가 사는 이 전주에서 가까운 정읍, 내장산 있죠? 단풍으로 유명한 곳, 내장사가 있고 내장산이 있는 곳, 그 정읍 연지동에 90대 수급자가 4천만 원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재벌들이 4천억 기부하듯이 거창한 돈이죠. 아마 50만 원씩 이렇게 쓴다면 100만 원씩 쓴다 하더라도 한 3년 넘게 쓸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자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이 90대 수급자면 얼마나 장래에 그 돌아가실 일도 걱정해야 되고 질병도 걱정하고 그래야 할 판인데, 동사무소에 4천억이라는 그 당신으로서는 거창한 돈을 기부한 겁니다. 그런데 기부하면서 그 이유가,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십시오 하고 또 봉투 밑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나라에 감사할 줄 알고,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베풀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신원은 밝히지 말라. 이게 익명으로 기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개 기부했다는 사실이 친인척 간에 알려지면 굉장히 곤란을 겪어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기부했다는 사실이 기명기사로 나가면은 다른 기부처에서 달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기부 그 뭐랄까 사실이 알려지면 그 기부 뭐랄까요 한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주제에 하면서. 그러니까 다양한 소리가 들려서도 그럴 거고, 또 기부를 다른 데서 부탁하는 측면도 있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특히 친인척이 있다든가 할 때는, 아니 옆에서는 친인척도 굶어서 지금 힘든데 그 많은 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 내려고, 얼굴 내려고 그렇게 기부하지 않느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익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비자발적 익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신원을 절대 밝히지 말라 했는데 아마 그 동사무소에서는 잘 알았는가 봅니다. 얼마 전까지도 뭐 이렇게
그 노인 일자리 일에 나왔다고 하니까 잘 아는 사이죠.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절대 밝히지 마라. 그리고 이 그 돈은 내가 혼자 살면서 돈 쓸 일이 없어서 모았다. 왜 돈 쓸 일이 없었겠습니까? 여기저기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 한턱 낼 수도 있는 거고, 자기를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돈 쓸 일이 없겠어요. 돈 쓰는 것처럼 어찌 보면 쉬운 일이 없는데, 그런데 잘 쓰는 것은, 이렇게 잘 쓰는 일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하고 검소하고 그리고 건강을 챙기면서 90대 가깝도록, 90대 아마 넘도록도 했는지 모르겠고, 90대라고 한다면 90대 중반만 하더라도 그때까지 수명을 누리는 것도 힘든데, 그때까지도 일을 하는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건강한 정신, 부유한 정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았으니까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한테,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한테 어려운 이웃에게 주고 싶다 하는 그런 그 기부 사례를 밝혔다고 합니다. KB금융이라는 데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 보험회사라든가 금융회사에서 이런 조사를 많이 합니다. 왜? 그래야 그런 그 노후를 대비하라는 이야기도 하고 노후 상품을 광고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문에서 금융상품과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광고해가지고 주식과 결국은 이 부동산에 많은 사람이 와서 덤비게 만드는데,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참 언론이 아니면 어찌 보면 시장 원리에 따라 돌아갈 측면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중개사들까지 끼어들어가지고 뭐 또 법무사다 뭐다 이런 사람까지 끼어서 특히 사악한 사람들은 그거를 이렇게 조장 좀 선동하고 조장해서, 그것도 나쁜 쪽으로 그런 수가 있는데, 아무튼 KB금융에서 설문조사를 3,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연령은 20세에서 79세까지, 즉 은퇴한 사람도 있고 은퇴 안 한 사람이 훨씬 많은데, 올해 1월 이야기입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가구당 당신들 최소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251만이 필요하다. 가구입니다. 최소 생활하려면 그냥 거의 그 어찌 보면 생활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적절하게 여행도 가고 남도 도와주고 이렇게 살려면 적절한 것은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369만 원. 거의 반원한데, 그러면 당신들 은퇴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은퇴하지 않은 사람들 전체로 조사해가지고 3,000명에게 당신들 그러면 노후에 얼마나 생활비로 마련할 수 있겠소? 하고 물으니까 212만. 이거 이제 가능소득. 그런데 항상 어때요? 자식은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덜 줘요. 그리고 나는 바라는 것보다 더 살아요. 그리고 내가 마련한 노후 자금은 내가 바라는 것보다 적고, 재산은, 그리고 빚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망한 것은 아마 200 안팎도 되기 힘들 거예요. 노후에.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런데 노후 생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뭘로 생각을 하냐 하니까 35.7%가, 약 36%가 건강이다. 그 다음은 경제다. 어찌 보면 경제와 건강은 또 사천지간 같잖아요. 30.1%가 경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건강하면 경제적으로 좀 쪼달려도 이렇게 그 연지동에 있는 90대 노인처럼 기초수급을 받으면서도 쓰고 남았다고 하면서 무려 거액 4천만 원을 모아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돕잖아요. 가난한 천사가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노후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노후 생활할 때 최고 걱정되는 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배우자나 가족 질병 걸렸을 때 간병하는 거다. 이게 참 간병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그 장인 장모도 80대 90대요, 어머니도 80대요. 새 이 어르신들 전부 다 어때요? 아프다는 소식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약 챙겨야 되고, 뭐 밤늦게라도 전화 오면 듣고 뭐고 그러거든요. 걱정돼요. 이게 간병 걱정되고, 당신들 그 아픈 거 걱정되고 그러거든요. 저도 어머니 아파서 한 2달 간병 해봤더니 요양병원 대학병원에서, 야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교대하면서 그냥 어찌 보면 낮에만 한 건데도 아무튼 간병을 제일 걱정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정읍 연주동에 나타난 90대 천사가 있는가 하면은 부유한 악마들도 사실 많고, 부유한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좋은 사람이 많기는 많은데 진짜 악마스럽게 부자된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으로 들자면 이게 전세 사기, 뭐 인천이다, 수원이다, 대전이다, 울산이다, 여기 전주도, 아무튼 예, 전세 사기가 안 일어난 데가 없을 정도잖아요. 아마 수천 명 내지 수만 명이 그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도, 자살도 그 때문에 몇 명이나 했잖아요. 아주 질 나쁜 그 부자의 길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예, 젊은 친구들이 또 중개사라든가 다른 사람들도 끼어들고, 참 어찌 보면 더욱더 실망스러운 것은 계약 질서나 이 사회 신뢰를 망가뜨린 거죠. 사법 정의를 망가뜨렸고, 입법하는 친구들은 너무 어찌 보면 그 부실하게 전세에 대해서, 아니면 또 그 전세 그 보증금을 빌려주는 것, 또 보증해주는 허그, 이런 것저런 것이 총체적으로 부실해서 그런데 제일 부실한 건 역시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사회 초년생들이 사회에 막 나가면서 월세 주는 거 아까워가지고, 그 큰아들부터가 지금 반전세인데 월세 이 나가는 거 뭐 60만 원, 70만 원씩 나가는 게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위험이나 이런 것저런 걸 생각하면 그냥 돈 1,000만 원 보증금 내고 한 달에 막 8, 90만 원 이렇게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사기가 난무하는 것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뭐랄까 좀 더 아끼려고 돈을, 그러다가 아주 뭐 수천에서 수억씩을 이렇게 날린 사람들이 있는데, 참 국가 존립을 훼손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부자들에 대한 인식을 또 나쁘게 만든 측면이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업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은 얼마나 애국자들입니까? 그리고 부자들은 대개는 바른 길로 부자 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이 유튜버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주식도 아주 사기성 농후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기성 농후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참 사악한 부자들이 되려고는, 사악한 부자가 되려고 일부러 하지 않는데, 그 사기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사악한 부자 되려고 일부러 한 것이지, 일부러 한 게 아닙니까? 어쩌다가 문제가 됐다, 무슨 잘못해가지고 갭투자였는데, 투자였는데 그렇게 미워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뻔히 알고 그런 거죠. 어찌 보면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돈에도 품격이 있는 것인데, 부자에도 품격이 있는 것인데, 저는 사업에서 부자 된 사람 세금 내, 고용에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 최고의 애국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애국자들, 이 정치하는 애들, 그 정말 급수 낮은 애들, 특히 저질의 이 운동권 그 정치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괴롭히는 걸 보면 참 사업하는 사람들 불쌍하다. 저도 자영업을 한 학원을 15년 안팎 해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사법정의도 좀 세워줘야 되고, 이 사기하는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 사기는 남는 장사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재범률이 굉장히 높아서 무려 사기 구범이 초범보다도 많다고 할 정도입니다. 사기가 직업인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주 입법자들과 사법자들의 책임이 아주 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무슨 그 선진국의 뭐 대륙법 개통에 무엇을, 독일법 개통에 무엇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사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수십 배 적습니다. 바로 이웃에 있지만 그런 것은 왜 안 담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뭐 이거 혐일 이런 그 의식은 일으키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노인이 일생을 부자로 끝내는 법은 그 가난한 사람이 모은 돈, 그 의미 있는 돈을 좋은 데 쓰면 정말 부자로 삶을 마무리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는 곳, 가까운 곳에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 밖에도 많죠. 김밥을 팔아서 그랬다는 등, 폐지를 모아서 그랬다는 등, 이런 선한 부자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사악한 부자들도 있고 선한 부자도 있고,
그 다음에 빈자들 중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말할 것 없죠. 예,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